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요. 현지 시간 17일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 사망이 확인된 것,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새벽에 외신이 아주 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골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신화로 죽음을 계기로 해서 중동 휴전을 아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타냐후는 인지를 완전히 석방시켜야 한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전쟁 스톱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미국 대선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타곤에서 조금 전에 정리가 나왔는데 신화로 제거에 미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첩보는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스라엘 좀 휴전 쪽으로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얘기지만 미군이 후티 반군 공격하는데 B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꿈쩍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에 대한 보복이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화로 죽음이 어떤 계기는 되는데 네타냐후는 뭐 그래도 계속 버티는 입장이 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뭐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반기기도 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관련돼서 어떤 흐름이 있을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말 뭐 30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도록 하죠. 트럼프 쪽에 좀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나 봅니다. 베팅 사이트 쪽에서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네. 재개된다는 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인데요.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죠. 여기는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베팅이 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쯤 트럼프 승률이 59.5%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해리스 승률은 40.3%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승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흐름을 보면 사실 이게 워낙 박빙인 대선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 중순 해리스하고 트럼프 첫 TV 토론 이후에 조금 좀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일 정도부터 이제 베팅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소셜 미디어 모기업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지난 4일 이후에만 근 한 90% 급등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뭐 들먹거리고 있죠. 본스타인 쪽 전망은 이 추세면은 연말까지 많게는 한 9만 달러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대선 결과 예측이 여전히 어렵다 이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달러 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네. 뭐 캐피털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보면요,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은 관세 금리 높아질 거라는 뭐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달러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이제 멕시코가 찍혔죠. 멕시코 페소화는 아주 폭락할 거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는 이제 규제 완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은행주도 지금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뭐 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 대선의 당선 가능성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드러켄 밀러 금융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나 봅니다. 어제 블룸버그 TV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네. 지난 한 2주 정도의 은행주하고 가상화폐 시세를 볼 때 시장이 이 사람 얘기입니다. 트럼프 승리를 매우 확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누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 누구에게도 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품격 없는 허풍쟁이다. 해리스는 기업들에 좋지 않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얘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 지금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원을 가져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백악관하고 상하원을 모두 휩쓸 경우 그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의회 조합이 될 확률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백악관하고 양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그 증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네. 전에 그 니키 헤일리 를 지원을 했었죠. 네. 경선 때. 드러켄 밀러도 이 시장에 지금 반영돼 있는 대선 판도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한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만약에 모두 장악한다면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어디서 나온 분석이죠? 도이체방크가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가 전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기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이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뛸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라든가 세금 인하 정책 이게 채권 수익률 높일 거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유로화, 멕시코 페소 그다음에 우리 원화를 파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의회를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 원화하고 페소, 영국 파운드 하나를 팔아라. 그리고 달러하고 일본 원화는 사는 게 좋다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이제 달러가 하락해서 다른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의회까지 그렇게 조합이 되면은 신흥시장 통화를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달러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대통령 공화당 의회 조합 이 가능성은 뭐 이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관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아 통화가 가장 많이 뛸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통화별 강세, 약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집토끼 단속하고 나서 이제는 산토끼, 남의 것까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특히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공격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모습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낙태라든가 이런 이제 자유를 강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하면 미국 민주주의 헌법이 위태롭다는 그런 식의 그 위험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초당적인 애국심을 이제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저께 펜실바니아주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한 100명 정도의 공화당 인사들을 연단에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벅스 카운티인데 미국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이 이제 압승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탄생하는 어떤 계기를 만든 곳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화당 인사들과 100명과 함께 있다.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중들한테 이렇게 내가 민주당인데 공화당 인사들이 이렇게 있는 게 참 이상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 걸린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지만 그런 걸 염려해서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이 절대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하면서 뭐냐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군의 표적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군을 동원해서 뭐 미국 내부의 그런 그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번 선거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지고 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고령, 인지 능력 이런 걸 좀 종종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59세고 네. 78세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바이든한테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자기는 건강 이제 검진 기록 공개했는데 안 하니까 내놔라 하면서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해서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좀 다급해졌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한테 좀 베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해리스가 캠페인 전략을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트럼프에 대한 대중 이미지는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해리스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략가가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이제 그 리스크를 높이는 건 좋지만 동시에 차별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이제 후반 막판 한 2주, 3주도 안 남았죠. 뭐 그렇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막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좀 달래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요? 그동안에 뭐 히스패닉에 대해서 뭐 범죄자
마약상, 뭐 살인자 막 이런 막 험악한 표현을 많이 썼죠.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스페인어 방송하고 이제 타운홀 거기가 주최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이제 히스패닉들이 여러 명이 이제 참석을 했죠. 그 자리에서 이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제 자기 이제 정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범죄자, 마약상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썼는데도 완연히 좀 톤이 누그러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자에 대한 언급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미국이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란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이주민, IT 이주민들이 뭐 개하고 고양이 잡아먹는다는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그 진행자가 정말 그렇게 믿느냐 물어보니까 단지 보도된 걸 전했을 뿐이다. 슬그머니 좀 발을 뺐습니다. 네. 또 압박성 질문이 좀 있었나 본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그런 거 아주 특유의 그 엉뚱한 대답으로 피해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는 지금 이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상태죠. 네. 뭐 국경 강화책이 트럼프 반대로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압박성 질문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또 분석을 하고 있네요. 해리스 장점, 해리스 부통령의 장점을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롱입니다. 생존 능력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됐다. 정말 이 생존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미국에 끔찍할 정도로 해를 끼쳤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는 사랑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다 옹호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생존 능력 어떻게 들으면 장점인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떻게 이제 들으면. 네. 진행자가 그 첫 임기 중에 실수를 한 게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다시는 쓰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잘못 일명했다. 누굴까요? 이게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존 볼턴 같은 이제 자기한테 그 등을 돌린 인사를 이제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인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거다. 이게 또 뭐 대선과 관련돼서 연관지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악시오스가 그 갤럽 올해 미국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언론이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비율이 31%.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역대 최저인 32%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갤럽이 함께 미국 의회, 뭐 연방정부, 주정부, 사법당국도 조사했는데 거기보다도 현저히 낮은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언제 이렇게 뭐 반등했다가 다시 낮아졌는지 그 계기가 뭔지 이런 흐름도 좀 짚어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갤럽이 이제 그 네. 보면 2004년 이전 조사 때는 미디어를 신뢰한다는 미국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제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6년 대선 이후에 한때 조금 이 신뢰도가 좀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집권기를 거치고 나서 뭐 아시다시피 정치 양극화 심각하고 해서 다시 하락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언론 신뢰율은 뭐 12%니까 뭐 아주 낮은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연령별로도 조사가 있나요? 아무래도 젊은 층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걸로 비교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젊은 층이 그 이렇게 뭐 직접 매체를 보기보다는 온라인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 특히 뭐 금리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분석들 얘기 좀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 금리 힘 빠졌다. 더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CIO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피벗 되고 나서 시장이 좀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인하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의 여러 부분이 금리 인감에 이전처럼 민감하지 않고 앞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금리 인하 주기하고 그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경제가 훨씬 더 나아질 걸로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네. 금리에 힘이 빠졌다. 더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또 있다면서요? 한 두 가지를 네.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이미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대기업의 평균 자본 비용이 한 4.2%. 그러니까 차익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장금리가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조달 부담이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통화 완화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확대 여지가 좁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네. 기업 실적 부분에서도 좀 분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두 번째 번째. 이유가 네. 가계 소비 불균형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가계 상위 40%가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중에 다수가 순저축에 기대는 은퇴층인데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그 이자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금리로 인한 실제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네. 미국 주택 소유자의 뭐 대출이 있고 없고 그래서 금리 영향을 별로 안 받고 받는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있죠. 네. 미국 주택 소유자의 한 40%가 대출이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한 36%는 모기지 금리가 4% 미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한 76%인데 금리가 더 내려가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주택 공급난도 금리 인하로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침체 얘기가 한창 좀 우려로 많이 나오다가 사실 최근에는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게 연착륙인지 무착륙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소비도 좀 상당히 네. 좋은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기업의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13% 가량으로 이제 월가에서 미치는데 그게 이제 침체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상기시켰고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여전히 평균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고 정부 부양 책도 지금 인프라하고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할 거다. 거기다 덧붙여서 인공지능 발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변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시바시게로 일본 신민 총리죠.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다. 일본 언론 보도가 일제히 나왔네요. 결국 선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는 27일 이제 조기 선거를 하죠. 근데 어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일본 언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이시바는 총리 되기 전에도 그 복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도 보면은 이런 일본 왕이 신사를 참배할 만한 여건이 되면 자기도 뭐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해왔는데 선거가 코앞이고 지금 최근 지지통신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지난 1일 날 출범을 했죠. 지지율이 28%. 일본 언론은 30% 미만이면은 퇴진 위기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2012년에 이제 자민당이 재집권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이 힘들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거든요. 네. 그 선거가 지금 코앞이니까 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전망이 밝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그죠. 급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가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물을 내는 정도로 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얘기를 내놨습니까? 뭐 신중하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공물 냈을 때는 막 그냥 외교 손으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신중하라. 그다음에 무슨 뭐 신뢰 회복하라 이런 얘기만 했지 그 항의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일본의 선거를 조금 의식해서 조금 좀 이 비판 수위를 조금 조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톤 다운이 좀 됐다라는 얘기네요. 네. 모든 게 선거입니다.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의 영향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것 얘기까지 같습니다. 네,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지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